자, 우리 이제 24페이지 볼 건데요. 이제 우리 24페이지부터 2단원, 3단원이 챕터 2, 챕터 3이 우리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랑 거의 겹치기 때문에 통합해서 그나마 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변이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자연 선택에 대한 것들, 얘도 비슷한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챕터 3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것, 그나마 우리 과학에서 좀 쉬운 파트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4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이제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이제 변이에 대한 건데요. 변이라는 거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잘 알 텐데, 한 종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에 의한 형질의 차이가 되겠죠. 형질이라는 거는 보통 모습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눈의 모습, 눈의 색깔, 깃털의 무늬, 깃털의 색깔, 털의 길이 등등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뭐 때문에 나타난다? 한 종에서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변이가 되겠고요. 변이는 이제 변이 종류를 보시면요, 변이는 유전자 차이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유전적 변이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의한 환경에 적응을 해서 진화를 해서 생기는 이제 비유전적 변이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유전적 변이가 되겠고요. 세 번째 줄에 유전적 변이는 형질이 다음 세대로 유전되고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이 정도만 그냥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다 중학교 때 익히 배웠던 내용이에요. 형질이 이제 다음 세대로 유전되잖아요. 이제 생식에 의해서 유전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유전되다 보면 자손이 여러 세대가 지나면요, 진화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갈라파고스 거북이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거북이에서 땅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북이들 목이 그냥 짧아. 일반적인 길처럼. 근데 그 중에 목이 뭐 중간 사이즈, 긴 사이즈 거북이들이 이제 돌연변이처럼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이제 바다를 헤엄쳐가지고 다른 섬에 갔을 때 풀이 좀 긴 섬에서도 얘는 더 좋겠죠, 그죠? 낮은 풀만 뜯어먹다가 위에 있는 풀도 같이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목이 길어지니까 생존에 더 유리하겠죠. 그 섬에서는 높은 줄기가 있고 높은 관목이 있는 섬에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목이 짧은 거북이와 목이 긴 거북이로 이렇게 종이 분화가 되겠지. 이게 진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전적 차이가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고요. 변이 예를 보시면요, 유전적인 변이와 비유전적인 변이를 나눌 수 있는데, 뭐 기린의 목 길이도 마찬가지죠. 비린이 원래는 목 길이가 말 같았다고 해요. 근데 말보다 긴 애도 있고 말 같은 애가 있었는데 점점점 일반적인 말 같은 애들은 그냥 말의 길이인 애들하고 경쟁을 붙는 거잖아요. 먹이 경쟁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 높이 있는 나무에 잎을 따 먹다 보면은 더 유리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점점점 길어지고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고 목이 짧은 기린들은 도태돼서 사라졌다. 이게 이제 진화잖아요. 그래서 기린의 털 색깔과 무늬, 그 다음에 기린의 목 길이 이런 게 대표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작이나 여러 새들의 깃털과 무늬, 그 다음에 공작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털의 색깔과 무늬가 다 다르잖아요. 그치? 예를 들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길냥이는 삼색 털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색, 검은색, 주황색 딱 이 세 개로 구분돼 있어요. 잡종들은 다 이래요. 근데 얘네가 다 똑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세 개로 돼 있지만 검은색, 회색, 주황색으로 돼 있지만 다 무늬가 다 다르잖아요. 길냥이, 그지? 이런 것들 변이가 다양하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고요. 비둘기, 새의 깃털이나 색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비유전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홍학 같은 경우는 붉은색은 먹이 종류와 양이라는 환경 요인에 나타나는 변이다. 다음 세대로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홍학은 태어날 때 깃털의 색깔이 붉은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띈다. 그래서 항상 회색으로 띄어나는데 먹이에 따라서 이제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인간들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들은 체력 단련을 통해서 일반인보다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만 태어난 아기가 근육질의 아기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환경의 영향에 따른 비유전적 변이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25페이지 위에 이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을 보시면요, 자주색 꽃과 이제 흰색 꽃 유전자가 있는데요. 자주색 꽃 같은 경우는 이제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더 많이 생겨져서 자주색이 되고요. 흰색 꽃 유전자 같은 경우는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부족하니까 자주색을 못 만들어서 흰색이 된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단백질의 종류와 양의 차이가 있어서 변이가 나타나고요. 꽃으로 띄면 생각하면요, 자주색 꽃과 흰색 꽃, 꽃의 색이 이제 변이가 되겠죠.
유전자 차이에 의한 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된다. 자주색 꽃은 자주색 꽃을 피울 확률이 더 높아지겠고 흰색 꽃은 이제 열성이다 보니까 흰색 꽃끼리 이제 접합하게 되면은 흰색 꽃이 만들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뭐 당연히 자주색하고 흰색이 만나면은 자주색 꽃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 것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자손에게 유전되고 어떤 부와 모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형질이 바뀌겠죠. 네. 변이의 원인 이제 4번에다가 별표 정도 쳐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변이가 생기는 원인은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걸 돌연변이라고 하죠.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거 돌연변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유성생식, 특히 뭐 이제 암수로 구분되어 있는 생물의 같은 경우, 뭐 인간들 같은 인간이나 동물 같은 경우는 암수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컷과 암컷이 만나서 우리가 수컷과 암컷이 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 세포가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이 반으로 준 세포들이 다시 만나잖아. 그러면은 이 자체가 다양한 변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돌연변이부터 보시면요, 유전 물질인 DNA에 변화가 생기는 거고 정확하게는 유전자 뭐 한두 개 수준부터 염색체까지 큰 단위로 변화되는 것까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차이나 염색체의 변이에 의해서 동물에게 어떤 형질이 새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고요. 유전자 차이, 염색체 변이 등에 의해서 당연하게도 형질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지? 네. 문제가 생기면은 돌연변이가 도태돼서 이제 대부분은 뭐 죽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적합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낫형 적혈구를 봤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처럼 오히려 말라리아에서는 환경에서는 낫형 유전자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낫형 적혈구 유전자가,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유성생식의 예는요, 감수 분열과 수정을 통해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자손이 막 생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수 1분열 중기에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된다.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있으니까 한번 보실 것 같고 이따가. 그리고 수정 과정에서는 양수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같은 부모로부터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자손들이 만들어지겠죠. 밑에 유성생식 과정에서의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을 보시면요, 이제 가능성 1과 가능성 1과 2가 있는데요. 감수 1분열 중기에 지금 상동 염색체가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파란색끼리 모여 있고 빨간색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감수 2분열 중기 때 배열이 될 때 가능성 2를 보시면요,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이룰 수 있잖아요, 그치? 상동 염색체니까 랜덤이잖아요. 얘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고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랜덤으로 배열되었다가 이제 분리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1, 2, 3, 4 그래서 염색체 조합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하나하나의 딸세포가 되고 이 딸세포들이 나중에 부와 모가 합쳐져서 또 새로운 조합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통합에서는 이런 것까지만 하고 요거는 자세한 거는 생명원에서 이제 유전자 파트에서 여기 염색체 파트에서 요거보다 조금 더 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배우면 될 것 같고 이건 그냥 참고로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 변이의 큰 원인이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6페이지에 이제 변이와 진화를 볼 건데요.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의 이 핀치새 부리가 변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핀치새가 여러 섬에 흩어져 살다가 먹이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새는 이제 곤충만 먹고 사는 지역에서는 부리가 가늘고 크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선인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가늘고 길어지고, 그 다음에 단단한 씨앗이 있는 지역은 크고 단단해지고 이런 식으로 부리가 진화하게 되죠. 그런 거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많이 살아남겠죠, 당연히. 그리고 많이 살아남으면 더 많은 자손을 낳겠고요. 번식을 하게 되고 이 번식 자손들이 계속해서 세대가 이어지면 진화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했지만요,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게 이제 요 내용이 되겠고요. 쭉 내려가서요, 이번에 이제 자연 선택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더 잘 살아남고 자손을 많이 남기게 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 자연에 의해서 선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진화의 원동력이다.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 되고 변이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어질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이제 예를 보시면요,
같은 종의 생물 무리에서 다양한 색을 가진 개체들이 존재한다. 애벌레들이 있는데요. 천적의 눈에 잘 띄는 색을 가진 개체, 이제 아무래도 풀이다 보니까 빨간색은 초록색이나 초록색은 이파리와 이제 색이 비슷하니까 눈에 잘 덜 띄겠죠. 그런데 파란색이나 뭐 예를 들면은 뭐 노란색이다. 그러면은 쉽게 잡혀 먹을 거 아니에요. 천적들에서. 그러면은 색을 띤 애들은 이제 도태되고 푸른색 계열 애들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천적의 눈에 덜 띄는 색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고 세대가 지날수록 천적의 눈에 덜 띄는 색을 가진 개체가 증가하겠죠. 얘네만 이제 번식을 하는 거니까. 똑같은 예가 이제 나방 집단의 자연 선택이 있는데요. 지류가 있을 때와 지류가 없을 때가 있는데요. 지의류는요. 곰팡이랑 조류가 곰팡이랑 뭐 이끼 같은 거 있죠. 이제 뭐 지류가 이제 이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곰팡이하고 조류 같은 것들이 공생에서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덩어리 생물이에요. 그래서 곰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곰팡이랑 조류가 섞여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일반적으로 좀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흰색이라든지 이런 거 색깔 띠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유류가 있을 때는요. 조류와 곰팡이가 섞인 지유류가 있어. 그러면은 나무가 하얗게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시면 나무에 좀 허옇게 아니면 회색으로 좀 이렇게 오래된 나무 같은데 그런 게 피어 있거든요. 그게 지유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끼가 아니다. 그리고 지유류가 있는 쪽에서는요 흰색 나방이 당연히 오래 이제 살 수 있겠죠. 천적이 눈에 안 띄니까. 검은색 나방은 이제 잡혀 먹겠지. 근데 지유류가 없는 이제 예를 들면은 좀 갓 태어난 나무라든지 이런 게 좀 깨끗한 나무냐 그런 경우는 이제 검은색은 살아남고 흰색은 도태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에 의해서 변이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변이에 맞춰서 이제 진화가 된다라는 거, 자연 선택이 되고 진화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고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개체들이 자연 선택이 반복이 되고 이 자연 선택이 반복이 되면은 환경에 적합한 적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증가하고 얘네는 다시 진화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변이, 자연 선택, 진화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정리 한번 할게요. 변이 그리고 환경에 이제 적합한 애들이 자연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런 애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다. 알겠죠? 원동력.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뒤에서도 하겠지만요. 종 다양성이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 이런 것들이 다양할수록 이제 생물 다양성이 다양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변이가 다양할수록 그 종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번하고 2번에 이제 자연 선택에 대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3번까지 남모양 적혀보기는 여기서 나오구나. 네. 1번 항생제 내성 세균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제 항생제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세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몸이 계속해서 약해지니까 이 세균 저 세균 그 다음에 다른 환자들이 옮기는 세균에 의해서 계속해서 감염이 돼요. 그러면 항생제를 계속해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여러 개 먹게 돼. 그러면은 이 세균들이 서로 간에 플라스미드라는 작은 DNA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했었는데 그런 작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 DNA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라는 거를 이제 키우게 돼요. 얘네가. 그러다가 이 세균끼리 이 내성 유전자를 서로 교환을 하게 돼. 그래서 어떤 세균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막 한 10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제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생제가 칵테일들끼리 막 섞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요 어떤 특정 항생제에 사용이 안 돼요. 항생제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막 섞어서 써도 죽지 않고 오래 살아남아. 그래서 병원에 오래 남은 환자들은 항생제에 이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을 써도 이제 안 듣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병원에 오래 있게 되면 학원에 오래 있으면 병에 걸려. 그렇죠?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 자연 선택 그냥 얘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 선택 이제 세균을 보시면요. 자연 선택 세균 집단에서는 어떤 세균에게 돌연변이 발생해서 우연히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특정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살아남는 거고, 그죠? 네. 그렇다는 거고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제 병원을 생각하시면 되고 종합병원.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는 과정이 이제 반복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항생제 내성 있는 세균 집단이 형성되겠죠. 한 집단이 형성되면 A에 대한 항생제 내성 집단, B에 대한 항생제 집단, C에 대한 집단, D에 대한 집단, 얘네들이 이제 서로 간에 유전자를 교환하게 되죠. 그러면은 A, B, C, D, E 항생제 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럼 그 세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많은 세균 중에 항생제 내성 변이를 가진 세균이 이제 한두 개 이제 돌연변이로 존재한 거예요.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 항생제 내성이 없는 유전자들은 다 죽겠죠. 그 세균들은 다 죽고 이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만 살아남겠지. 걔네가 이제 세균이 이제 점점 번식을 해서 비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특정 항생제에 대해서는 이 세균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밑에 보시면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했던 그 내용인데요.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이제 슈퍼박테리아로 출현하는 걸 말하는 건데, 항생제 내성 세균들끼리 이제 자신의 DNA를 서로 교환해요. 이제 플라스미드 같은 걸로 이제 교환하게 돼요. 그러면 다양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획득하게 되고요. 항생제 사용 환경에서 자연 선택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한다. 이 정도만 그냥 비추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양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게 되고 얘는 약이 안 먹는다. 이번에 딱정벌레 집단의 자연 선택 보시면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몸 색깔을 가진 딱정벌레 집단이 있어요. 요거는 왼쪽에 있는 지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나방 집단의 자연 선택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치? 흙에서 딱정벌떼가 흑색깔 같은 애들은 당연히 새한테 잡아먹힐 것이고, 흰 애들은 반대지. 흰 애들은 잡아먹히고 까만 애들은 아니면 회색인 애들은 조금 더 살아남기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요, 까만 혹은 이제 뭐 짙은 회색을 가진 애들은 살아남고 더 번식을 하게 되는 거고, 흰색 애들은 점점점 도태돼서 사라지겠죠. 이 지역에서. 그치? 그래서 멸종될 위험이 점점점 까만 애들은 낮아지고 흰색 애들은 멸종될 위험이 높아지니까 사라지고, 이게 이제 자연 선택인 거죠. 자, 넘겨주시고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를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앞쪽에서 1권에서 단백질이 형성될 때 유전자 변이가 있었잖아요. 유전자 변이에서 단백질이 변이가 되면 유전자 하나에 의해서 단백질의 모양이 변해지고, 그럼 단백질의 기능과 모양이 달라지면서 그 중에 얘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가 되면은 이제 원래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목한 원반 모양이니까 요 안에다가 이제 산소를 싣고 운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찌그러들어, 이렇게 남모양으로 찌그러들어. 그러면은 산소 운반량이 훨씬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산소를 잘 운반을 못하는 것이고 또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스무스하게 혈관을 통과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는 혈관 어디에 끼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다가 어떤 특정 혈관에 얘네들이 이제 뭉치게 되면은,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혈관을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혈관이 뭐 막혀버리면 뇌졸중이나 뭐 동맥 손상 그런 것들도 올 수 있고, 동맥 경화 이런 게 와가지고 이제 셔이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건 이런 애들은 대신에 말라리아 모기한테는 되게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거는요, 적혈구 안에다가 알을 낳아. 그래서 그 원충이란 게 안에서 깨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그 애벌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원생 생물인 원충이 이 안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적혈구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파괴하고 탈출한단 말이에요. 파괴하고 탈출하고 다른 적혈구 기생에서 또 파괴하고 탈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 모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말라리아 모기 알이 여기다 놔도 알이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제 지중해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조금 비실비실하지만 말라리아 환경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생존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죠. 네, 말라리아 모기가 있을 때. 그런데 이 더운 지역에서는 열대지방이나 아프리카 같은 더운 지방에서는 말라리아 모기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적혈구를 가진 친구들보다는 이런 적혈구를 가진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율은 낮아지고 얘는 높아지고, 아니면 이런 애들은 이제 약을 항상 복용을 하면서 말라리아 이제 약을 먹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살아남는 거고. 어쨌건 이런 유전자를 가진 비율이 되게 높대요. 이게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떻게 자연 선택됐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 혹은 지중해 지역에서는 이런 게 더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 선택은요, 이제 요 남모양 적혈구 자체가
우리 1권에서 나왔고 생명 시간에도 이제 2학년 때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의 헤모글로빈 유전자 돌연변이 이제 글루탐산이라는 유전자 하나가 발린이라고 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작은 염기건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로 바뀌면서 이렇게 쭈그러지는 거예요. 팽팽하게 이렇게 부피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전자 하나가 변화되면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산소를 잘 운반을 못하니까 적혈구가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심한 빈혈을 일으키죠. 그리고 적혈구가 이제 모세혈관 같은 데 자꾸 끼면서 혈액 흐름을 막거나 이제 혈액을 막아버리면 아예 피가 안 돌면 신체 기관이 손상되고 잘못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상 적혈구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생존에 불리해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하게. 그런데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는 말라리아 원충은 여기다 이제 비추하시면 돼요. 남모양 적혈구에서는 증식을 하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건강한 적혈구에서만 알을 낳고 원충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쭈글쭈글해진 남모양 적혈구에서는 못 살아가니까 그냥 얘네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건강하진 않지만 그리고 비실비실하지만 운동도 잘 못하고 숨도 잘 못 쉬지만 하지만 생존에는 유리한 거죠. 어쨌든 살아는 가잖아.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 같은 데서는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되게 높대요.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이 특정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자연 선택되어 살아남고요 자손을 남긴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하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유전자는요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자연 선택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지연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이제 말라리아하고 말라리아 원충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을 가진 모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전염병이고요. 이제 보통 이제 열대지방, 아마존에 있는 열대 우림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번식하는 모기가 되겠고요. 고열과 적혈구 파괴로 인해 빈혈 등이 증상이 나타난다. 적혈구가 파괴가 되니까 당연히 산소 운반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빈혈 현증이 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균에 감염되는 거니까요. 고열증이 나타나겠죠. 말라리아에 걸린 후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약 30%, 사망률 30%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사망하거나 오랜 기간 병실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동남아 같은데 여행 갈 때 꼭 말라리아 주사를 맞아야 돼요. 중동 같은 거 할 때. 말라리아 원충은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은 모기를 통해서 사람의 체내로 들어오게 되고요. 적혈구에 기생해서 증식하다가 적혈구를 파괴하고 남은 과정을 반복한다 되어 있는데요. 원생생물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허리케인이나 도마뱀 개체군의 자연 선택이 있는데요. 뭐 되게 재밌어요. 카리브해 섬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그 본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뭐 쿠바나 이런 데 있죠. 그런 섬이 있죠. 거기가 카리브해 섬 같은 곳이고요. 도마뱀 개체군에서는 변이로 된 다양한 발 면적과 발 길이를 가진 개체들이 존재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발이 어떤 이제 기둥 같은 데가 매달려 있죠. 그리고 이 꼬리도 중요하다고요. 이번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화살표 옆에 허리케인을 견디기 위해서 발 면적은 넓어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딘가에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앞발의 길이는 앞발은 길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잘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뒷발은요 길면 필요 없어. 뒷발은 어차피 날아가는 쪽이니까 뒷발은 짧아야 돼요. 그리고 꼬리도 짧아야 돼요. 그래서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적은 도마뱀이 자연 선택되고 그러면은 앞발이 크고 긴 애들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3번은요 살아남은 도마뱀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고 4번은요 살아남은 도마뱀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그 특정 섬에서는 이제 앞발이 길고 긴 앞발과 짧은 뒷발 그 다음에 발이 넓은 도마뱀 개체가 살아남게 되겠죠. 또 뭐 꼬리로 치면 꼬리도 좀 짧아지고, 그죠? 꼬리 같은 경우는 바람에 길면은 방해되는 요소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29페이지부터 이제 30페이지까지 이제 진화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냐면 변이 자연 선택까지 봤고요. 변이는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 중에서 환경에 적합한 애들이 선택을 받는 거죠. 살아남는 자연 선택까지 본 거고요. 얘네가 세대를 거듭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종으로 분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유전자, 환경에 적응,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한 애들이 생식으로 번식을 해가지고 새로운 종 탄생. 이제 요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뭐 잘 알겠지만 다윈이라는 이제 사람이고요. 다윈이 박물학자라고 해가지고 돈 많고 할 일 없는 귀족들이 이제 박물학자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책 많이 보고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학자긴 한데 특정히 뭐 대학을 다니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광물이라든지 생물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채집해가지고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이 박물학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귀족 계층들이 많고. 그래서 어쨌건 다윈이 되게 유명한 귀족층이었는데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비그로라는 군함을 타고 예전에 이제 남태평양을 한번 이렇게 가본 거예요. 그래서 칠레 쪽이 이제 동태평양이잖아요. 거기서 칠레에서 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10km 정도? 100km? 하여튼 떨어져 있는 갈라파고스 젠도라는 걸 찾아갔어요. 거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섬들을 방문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생물들을 이제 채집해오고 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것들이 이제 다윈의 진화론의 모태가 된 거고요. 그때 다윈의 핀치세라든지 다윈의 갈라파고스 거북이라든지 등등등을 이제 기록을 남기고 이제 책으로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보시면요.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자연 선택되고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고요.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 이 과정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과인 생산. 과인 생산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변이. 많은 수의 자손들 중에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 애들이 나타나겠죠. 그죠? 키가 큰 애도 있고, 키가 작은 애도 있고, 키가 중간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눈이 파란 애도 있고, 눈이 까만 애도 있고, 눈이 뭐 회색인 애도 있고, 눈이 빨간 애도 있고. 그죠?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룩말로 치면 얼룩말의 무늬가 다양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북이 같은 경우는 거북이 목 길이,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핀치세 같은 경우는 부리. 다양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았어. 부리들이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태, 기능 등에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그 각각의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이에 대한 환경, 그 다음에 새들 같은 경우는 뭐 배우자에 대한 환경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잘 알겠지만 공작 같은 경우는 공작의 수컷의 그 깃털이 되게 화려할수록 암컷과의 그 배우자 선택에서 되게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생존 번식에 되게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배우자, 서식지, 그 다음에 먹이 환경 등에 따라서 이제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되고 세 가지 먹이, 서식지, 배우자. 이것도 생명 1시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배우는 내용이고요. 어쨌건 세 가지 먹이, 서식지, 배우자에 따라서 생존 경쟁을 하게 돼요. 친구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제 먹이를 두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 선택이 되는 거죠. 특정 환경에서 특정 형질을 가진 애가 살아남겠지, 그렇지? 그래서 자연 선택되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여러 세대들을 거치면서 종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되고 진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종의 분화가 되는데 거기 옆에는 그냥 유전과 진화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의 분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대 간에 유전되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유전되어서 진화되는 거. 그래서 새로운 종이 형성돼요. 유전은 세대별로 이렇게 DNA가 유전 물질이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진화는 유전 물질이 이제 결국에는 다양하게 전달되고 합쳐지면서 새로운 종이 생기는 게 진화예요. 새로운 종. 이거는 유전 물질이 세대 자손에게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전달되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종이 생성되는 건 진화. 그래서 새로운 종이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부터 다시 보시면요.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고 자연 선택되었다는 거고요. 종의 분화를 보시면요. 이제 살아남은 개체가 자신의 변이를 자손에게 물려주고 이게 이제 유전이 되어 있고요. 자연 선택 이 과정이 여러 세대를 거쳐 반복되면 다른 종으로 서서히 진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거죠. 그 정도만. 그래서 자연 선택하고 종의 분화 정도만 비출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린의 진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목기를 가진 기린이 있었대요. 태초라기보다는 어느 때 포유류가 탄생하고 기린 한 애가 분류가 됐을 때 분화가 됐을 때 짧은 목, 긴 목, 중간 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무를 먹고 사는 나무의 잎을 먹고 사는 이제 긴 목을 가진 기린들이 그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이제 생존 경쟁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애들이 자손을 남기고 그 종만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선택 및 생물의 진화가 되겠죠. 뭐 얘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30페이지 보시면요. 갈라파고스 제도 핀치의 진화는 중종 때부터 나왔던 거죠. 내용 아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림만 보시면요. 곤충이 많은 섬에서는 뾰족하고 가느다란 부리, 그지? 그리고 오른쪽에 크고 단단한 껍질을 가진 그러니까 껍질 같은 경우는 씨앗 같은 경우는 크고
씨앗은 작지만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리가 크고 단단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선인장 같은 경우는요 길고 가늘어야겠죠. 뾰족한 부리. 그 다음 왼쪽에 그냥 열매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뭐 부리가 튼튼할 필요는 없잖아요. 작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네, 뭐 크고 그냥 씹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 크고 근데 강도 튼튼한 이 정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크기만 한 부리. 이런 애들이 다양한 먹이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돼가지고 이제 진화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다윈 이전에 진화론 해가지고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예를 들면은 기린의 목이 다윈 같은 경우는 다윈의 자연 선택은 다양한 목 길이를 가진 애들 중에서 긴 목을 가진 애가 살아남은 거고 자손에 계속해서 긴 목을 가진 자손 애들이 계속해서 유전되고 진화가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용불용설은 짧은 목을 가진 기린이 계속 위에 있는 나무에 있는 열매와 잎을 따먹다 보니까 목이 점점점 사용해서 길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린이 태어나면 다시 목은 짧아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용불용설 용불 사용하다 용자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용설. 하여튼 사용하거나 불용하거나 이런 뜻이다. 맞아요. 용자는 사용하는 거, 불용은 사용하지 않는 거. 그지? 용, 불용, 설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용하는 기간은 발달하고요.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태화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31페이지는 뭐 예전판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까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빠진 내용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우생학이라고 해가지고 우성열 형질은 이제 살리고 열성 형질은 죽이고 이런 게 이제 우생학이거든요. 이게 이제 악용된 게 나치가 이제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열등 형질을 가진 사람 인류는 인간 종들은 이제 멸종시키고 게르만 유전 형질을 가진 거는 이제 우등하니까 자기들끼리 교배를 해서 튼튼한 강건한 민족을 키우고 이런 식의 이제 나치가 했던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중요한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지. 사회학적으로.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주시고 1번부터 34페이지에 있는 13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1등급까지 풀보실게요. 이 단원에서는 딱 세 가지 변이, 자연 선택, 그리고 진화. 변화는 진화의 원동력이다. 여기 이제 핵심이었어요. 또 생물 내용은 변이, 그다음 자연 선택, 그리고 생물 다양성까지 이어진 이 단어는
중등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등부터 고1, 그 다음에 고2 생명 시간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고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중요시하게 다뤄지더라고요. 얘들도 거의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자연의 자연 선택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표현, 적자 생존 표현하죠. 자연에 적합한 애들은 생존하는 거고, 자연에 적응 못하고 도태된 애들은 이제 퇴화된다. 이걸 이제 사회에서는 적자 생존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해요. 자, 1번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는데 진화는 항상 일정 방향 아니죠.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 있지 않고요. 알 수 없죠. 그죠? 무작위로 이제 방향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때의 환경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기억은 틀렸고요. 한 번 진화가 일어난 종은 다시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도 틀렸고요. 진화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이 순간에도 사람들도 다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죠? 디귿, 진화는 오랜 세월 동안 생물의 몸 구조나 특성이 변하는 현상이다 되는데요. 네, 맞고요. 2번,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같은데요.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돌연 변이가 있다. 돌연 변이와 이번에는 그 다음에 유성생식 두 가지가 있었죠. 크게 기억 맞고요. 환경에 관계없이 자연 선택되는 생물은 일정하다? 아니죠. 일정할 수 없죠. 무작위적이고 랜덤하다. 집단 내에서 자연 선택된 형질의 유전자 비율은 감소한다가 되는데요. 자연 선택됐으면 걔네들은 살아남는 거잖아요. 살아남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유전자 비율이 증가하겠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티가 틀렸어. 과잉 생산, 그 다음에 변이, 그 다음에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은 세 가지. 먹이 환경, 그 다음에 서식지와 배우자. 그 다음에 자연 선택, 그 다음에 종의 분화. 종의 분화는 유전과 진화가 되겠고요. 자, 단단한 씨앗을 먹는 피치는 이제 크고 단단한 부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인장을 먹는 피치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지게 되겠죠. 같은 피치새인데 부리가 완전히 다르죠. 먹이 환경에 따라서.
자, 기억, 핀치 물이 내서 변이가 나타난 거고요. 섬의 풍부한 먹이 종류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달라지죠. 같은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핀치도 환경에 따라서 이제 형태가 변할 수 있겠죠. 네, 4번에 5번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인간의 피부 생각하시면 돼요.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흑인들은 까만 이유가 그냥 더운 기후 때문에 그런 거고요. 황인들은 이제 온난한 기후 때문에 그런 거고, 유럽인들은 특히 북유럽인들은 해가 거의 안 닿으니까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죠.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가지고. 5번은요. 기린의 목이 길어지게 된 진화 과정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이 될 것이고, 하나는 용불용설이 될 것이에요. 원래 기린의 목 길이는 짧았대요. 높은 가지에 있는 잎을 먹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목이 점점점 길어진 거야. 이게 용불용설이 되겠고요. 라마르크라는 학자에 의해서. 나가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되겠죠. 자연 선택. 원래 목 길이가 다양했는데 목이 짧은 애들은 이제 도태되고 목이 긴 기린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진화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가는 다윈이 아니 나죠. 나가 다윈이 주장하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나에서는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요. 나에서 개체 간의 변이는 다음 세대로 유전이 돼요. 그래서 니은디귿을 받고요. 용불용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전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짧은 애들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목이 점점점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어떻게 됐지 진화가 됐다. 이런 유럽 통과식입니다. 6번은요. 자, 세균과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항생제를 처리했어. 그러면 일반 세균들은 다 죽겠죠. 그리고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살아남았고요. 시간이 남아서 항생제 내성 세균들은 더 많아지고 또 항생제를 처리했어.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던 일반적인 세균들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 없는 애들은 죽겠죠. 그리고 그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 세균들만 살아남는 거야. 자, 기억. 항생제 내성 형질은요. 항생제 사용으로 나타난 변이다 됐는데요. 항생제 사용 전에 뭐 시점을 보시면요. 항생제 처리 시점에 이미 항생제 내성 세균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죠? 유전자 차이로 인한 돌연변이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이미 생긴 거야. 그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항생제를 처리했더니 안 먹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항생제 사용으로 항생제 내성 세균은 자연 선택되었다가 정확하고요.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면요. 항생제 내성 세균이 집단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들도 더 많이 살아남게 되고요. 뒤에서 이제 문제를 볼 텐데 항생제 내성 세균들도 그냥 살아남는 거죠. 그치? 어쨌건 6번에 2번. 7번은요. 다윈의 자연 선택들에서 목이 긴 애들만 살아남는 과정을 보시는 건데요. 기억. 가에서 기린의 목 길이는 다양했어요. 니은 나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났고요. 먹이를 두고 이제 싸우게 되겠죠. 디귿 다에서 높은 곳에 먹이를 먹기에 유리한 목이 긴 기록이 유리한 목이 긴 기린이 먹기에 유리한 목이 긴 기린이야. 목이 짧은 기린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겠죠. 그래서 7번에 5번 되겠고요. 8번 모기 개체군에서 살충제 사용에 따른 살충제 내성이 없는 모기와 살충제 내성이 있는 모기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살충제 사용에 따른 살충제 내성이 없는 모기, 살충제 내성 있는 모기. 니은이 살충제 내성 있는 거니까 가가 살충제를 뿌린 거다, 그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볼게요. 살충제를 사용한 환경은 과죠. 그래서 니은이 살충제 내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살충제를 뿌렸을 때도 살아남은 거잖아. 기억 맞고요. 나일 때는요. 이 모기 개체군에는 살충제 내성에 대한 변이가 있다. 5%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네, 살충제 내성에 대한 변이가 있는 거고요. 나에서 가로 환경에 의해서 살충제를 뿌렸다는 거죠. 자연 선택이 일어났죠. 네, 살충제 내성이 없는 애들은 도태되고 95에서 10%로 도태되고 살충제 내성 있는 애들은 비율상 5%에서 90%로 확 증가한 거지. 그치? 8번에 다 맞다. 5번이고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 과정이고요.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라나 가다. 많은 수의 자손을 놓는다. 과잉 생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에 의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 게 자연 선택이 되겠고요. 다,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개체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하고 진화가 한다. 종의 분화, 진화가 되겠죠. 라나 가다. 10번은요.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가 되겠고요. 자, 기억. 말라리아에 의해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발생한다. 아니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거고요. 상관이 없죠. 기억 틀렸고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자 돌연변이 생기는 거지 정확하게. 얘는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요 다음 세대에 유전되지 않는다? 아니죠. 유전자니까 당연히 전달되겠죠. 그죠? 디귿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낮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번은 디귿 3번이고요. 이제 지유류가 피어 있어요. 지유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곰팡이와 조류가 이제 공생하는 생물 집단이라는 거고요. 지유류가 있으면은 나무가 하얗게 피기 때문에 흰 나방들이 살아남고 까만 나방들은 이제 도태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유류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지유류가 사라지면 검은색 나방이 포식자인 새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생존에 유리해서 자연 선택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 검은색 나방의 비율이 증가한다. 다시 지유류가 사라지면 검은색 나방이 자연 선택되어 검은색 나방 비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한 문장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12번 날개 색깔에 따른 개체수 비율이고요. 흰색 날개 그 다음에 그래서 점점점 어떤 환경을 거치니까 나에서 오히려 흰색은 10% 검은색은 90%거든요. 방금 했던 그 내용이겠죠? 지유류가 있는 곳에서는 100% 흰색 나방, 그리고 지유류가 없는 곳에서는 아니면 숲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까만 나방. 그래서 가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뭐 돌연변이가 원래는 흰색 애들만 있었는데 유전자가 이제 변화된 거잖아요. 특정 이유가 없이 갑자기 검은색 애들이 나타난 거잖아. 어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렇지? 돌연변이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에서 10% 정도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니은 나에서 이제 자연 선택이 되면서 검은 애들은 자연 선택되고 10% 애들은 이제 도태되는 거죠. 90% 애들은 도태돼서 10%로 줄어드는 거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 검은 날개의 나비는요 어떤 환경에서 생존 경쟁이 유리한 건 아니죠. 약간 말씀드리자면 지류가 없거나 조금 어둡거나 수풀림을 이룬 곳에서는 살아남는 거죠. 12번에 2번이고요. 이런 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방 같은 경우도 이제 잉글랜드 지방의 공업 지방하고 숲에서의 나방 비율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숲에서는 검은 나방, 그리고 공업 지방에서는 이제 흰색 나방 이런 식으로 도시 지방에서는 어쨌건 자 13번 산불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딱정벌레 집단의 몸 색깔에 비해요. 비율이야. 밝은색 딱정벌레는요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많았었고요. 어두운 색은 산불이 일어난 후에 90%로 증가했네요. 왜냐하면 산불이 일어나면은 나무가 사라지고 흙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흙이 까맣게 타잖아. 그지? 그러니까 까만색 딱정벌레들이 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산불이 일어난 후 자연선택이 일어났고요.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도 몸 색깔에 대한 변이는 있었죠. 60% 10% 이렇게 있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돌연변이로. 산불이 일어난 후에는 어두운 색을 가진 딱정벌레가 천적인 새의 눈에 잘 띄지 않죠. 흰색이 잘 띄니까 도태되는 거지. 13번은 2번이고요. 자, 1, 2, 3, 4번 푸는 것도 쓸게요.
네, 1번 변이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무당벌레는 같은 종이라도 딱지날개 색깔과 무늬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것은 유전자 차이로 발현되는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변이 중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의 차이, 유전자의 차이가 다음 세대에 유전되겠죠. 네. 기억의 차이, 유전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는 돌연변이, 유성생식이겠죠. 네. 유전자의 차이, 그러니까 변이가 되겠네요. 네. 디귿, 니은은 자연 선택된다. 자연 선택이다. 그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어떤 세균 집단에서의 항생제의 내성 세균의 비율 변화요. 처음을 보시면요. 항생제를 사용했더니 파란 게 줄었어. 그러면은 빨간 거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고요. 파란 거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없는 애들이죠. 그런데 항생제 사용을 중단시켰어. 그랬더니 파란 애들도 뭐 1개에서 3개로 조금이지만 늘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항생제 내성 세균들은 더 많아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기약을 먹다가 만약에 일주일치를 처방받았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먹다가 괜찮아지면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 세균 혹은 바이러스들이 다시 번식을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오래 감기가 그칠만 하면 다시 또 이제 기침하게 돼요. 이런 이유가 항생제를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데 안 그래서 중간에 끊어서 그런 경우가 돼요. 기억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다 되는데 항생제가 내성이 없는 세균이겠죠. 항생제 내성은 이제 니은이 되겠고요. 니은 1에서 2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그렇죠. 1에서 2에서 자연 선택이 항생제를 사용한 자체가 이제 자연 선택 과정이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 세균만 살아남는 거고요. 디귿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물이나 화학 시간에 많이 볼 건데요. 이제 수능에는 이제 분수 형태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전체 세균 수는 이제 예를 들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치면 일정하다고 치면요. 항생제 내성 비록 전체 세균 수는 뭐 일정한 건 아니에요. 1과 3이니까 전체 세균 수는 거의 일정하겠죠, 대충. 근데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라고 했는데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 게 대부분이었고 3번은 빨간 게 대부분이잖아. 그치? 크게 감소했죠. 1보다 3에서 작다라고 붙여야겠죠. 분자가 작아진 거니까. 그래서 2번은 2번 되겠고요. 3번은요. 1세대에서는 살충제를 살포했더니 2세대에 이제 많이 죽고요. 그 다음에 빨간 애들 그쵸. 빨간 애들은 살아남고 보통 이제 그러니까 A의 형태들은 죽고 까만 형태의 B 형태들은 좀 살아남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살충제 또 살포했더니 이제 까만 애들만 살아남았다. 자, 1세대 해충 집단의 변이는 살충제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되는데요. 1세대는 살충제 살포 전이기 때문에 돌연변이에 의한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2세대 집단에서 A와 B 개체의 염기서열은 다르다 되는데요. 유전자가 변했으니까 염기서열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돌연변이가 생긴 거니까. 그리고 돌연변이가 생긴 다음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또 생긴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염기서열의 변화가 생긴 거고요. 유전자가 변했다는 거니까. 3세대 이후에는요. 환경 변화가 생기더라도 B 개체 수가 A 개체 수보다 항상 많다고 그랬는데요. 뭐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3번에 니은만 맞아요. 어떤 환경이 생길지 모르는데 B가 계속해서 오래 남아있을 보장은 없잖아요. 그치? B도 어떻게 보면 어떤 환경에서는 전멸할 수도 있다. 4번 선인장을 먹는 핀치, 곤충을 먹는 핀치, 씨앗을 먹는 핀치는 이제 크고 단단해요. 나뭇잎을 먹는 핀치는 이제 잎을 뜯어야 되니까 약간 좀 뾰족해지고요. 열매를 먹는 핀치는 그냥 크고 그냥 가볍게 생겼어요. 기억, 뿌리 모양의 변이는 서로 다른 종의 집단에서 발생한다 하는데요. 같은 종의, 핀치새라는 같은 종에서 분화가 된 거죠. 기억 틀렸고요. 먹이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선택된다. 이해가 맞고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진화 과정은 자연 선택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변이, 자연 선택, 진화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겠죠. 4번에 4번 또 쉽게 셨다가 생물 다양성과 구조는 정말 우리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쭉 한번 보시면